당시 용팔이는 풍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거나 나이트클럽 가수나 댄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장 바쁘다는 토요일에 일이 생기고 말았다. 당시 나이트 영업부장 서정욱은 싸움꾼으로 웬만한 주먹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하지만 그날 서정욱과 웨이터들이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앞에는 군인 서너 명이 떡 버티고 서서 노려보고 있었다. 주먹을 날린 군인은 몸이 탄탄해 보이고 두 손을 허리에 대고 폼을 잡고 있었다. 이미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강철 같은 느낌이 풍겨나왔다. 밤 11시에 쇼가 가장 재미있을 시간에 맞추어 깡패 같은 군인이 기어코 들어오겠다고. 그것도 군복 차림으로 온 것이었다. 규정상 군복은 입장이 불가했다. 군복을 입으면 절대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군복을 입고 온 것이었다. 용팔이는 크게 화를 내며 그 군인들한테 욕을 퍼부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꼬락서니로 들어와? 네가 그렇게 주먹이 세냐? 나하고 한번 해볼까? 라고 용팔이가 외치니 군인들이 땅딸보가 정면 승부를 걸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껄껄 웃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 소란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손님들 입에서 말이 나왔다. 허버트 강이다. 허버트 강이야. 땅딸보가 권투 선수에게 대들었다가 어쩌려고 그래. 하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버트 강이라면 패더급 동양 챔피언으로 KO율 70%를 상회하는 그야말로 무쇠 주먹을 자랑하는 아주 잘 나가는 유망주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의 시합을 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수경사 소속 군인으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건만 주어지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실력자였다. 허버트 강이 외쳤다. 꼬마야, 너 그러다가 다친다. 나와라. 용팔이는 그 말을 듣고도 군복으로는 못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 허버트 강이 잽 공격이 들어왔다. 겁만 주기 위한 공격이었지만 상당한 주먹이었다. 현기증이 나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의 주먹에 정통으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용팔이는 겁을 먹기보다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허버트 강은 어이없는지 동료들을 보면서 미소를 보냈다가 왼손 스트레이트를 내뻗었다. 제법 체중이 실린 펀치였다.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의 펀치에 맞았다면 뻗고 말 것이다. 용팔이는 살짝 몸을 낮추어 주먹을 피했고 허버트 강은 조그만 녀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오른손 훅으로 복부를 공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주먹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팔이는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막아내면서 허버트 강이 턱을 오른손 바닥으로 슬쩍 밀어버렸다. 허버트 강이 넘어질 듯 뒷걸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허버트 강이 약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지며 마치 시합을 하듯 스텝을 밟으면서 내리 원투 스트레이트를 뽑아댔다. 그의 주먹이 도끼 어린 뱀 대가리처럼 용팔이의 안면을 노리고 쏟아졌다. 주먹 바람 소리가 슉슉 불었다. 한 대 맞으면 그대로 황천으로 직행할 것 같았다. 용팔이는 무아의 경지에서 민첩하게 주먹을 피하다가 허버트 강이 오른손이 귀를 스치는 순간 달려들며 수도로 목을 쳐버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허버트 강은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허버트 강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용팔이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허버트 강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씩씩거리며 앞으로 다가와 폭발적인 연타를 퍼부었다. 그는 술에 취했고 흥분한 상태였지만 잘 훈련된 그의 주먹은 예리한 각도를 그리며 용팔이를 공격했다. 이리저리 피하며 벽까지 몰린 순간 용팔이는 벽을 차고 오르며 탄력을 이용하여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동물처럼 빠른 용팔이의 두 발 모둠차기 공격을 받은 허버트 강은 막는다고 막았지만 강렬한 충격을 받고 다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늘어 있었다. 허버트 강은 그 정도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허버트 강은 아시아에서도 최고로 단단한 자신의 카운터 펀치를 단 한 방만 맞추면 상대가 무릎을 꿇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어금니를 앙문 모습에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허버트 강과 용팔이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무섭게 달려들었다. 두 번이나 쓰러진 뒤였지만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그는 피스톤 같은 잽과 해머 같은 훅을 마구 휘둘러댔다. 용팔이는 이런 식으로는 싸움이 오래갈 것 같아 결판을 내기로 했다. 허버트 강이 왼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젖히며 그대로 맞았다. 피하면서 맞았는데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지만
이미 각오하던 참이었다. 이번에는 허버트 강이 오른손 어퍼컷이 다가오고 있었다. 용팔이는 왼손으로 그 오른손을 막아내며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재빨리 허버트 강이 허리띠를 붙들었다. 허버트 강은 용팔이가 주먹을 피하기 위해 클린치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용팔이의 왼손도 그의 허리띠를 잡은 순간 허버트 강이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공격이었다. 용팔이 뒤로 몸을 눕히면서 뒤집기를 해버린 것이다. 공중으로 2m 정도 붕 날아오른 허버트 강이 몸이 떨어지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용팔이는 화가 나 네가 주먹이 세면 얼마나 세냐. 주먹을 믿고 우리 업소에 들어오려고 그랬냐. 꺼져라 하고 쓰러져 있는 허버트 강을 공격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말리더니 허버트 강을 부축해서 가버렸다. 매점 아주머니가 용팔이에게 수고했다고 팥가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용팔이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 헌병 2명이 다가와 용팔이의 손에 수갑을 걸고 양옆에서 팔을 붙들었다. 치프차에 타기 전에 워커발이 용팔이의 조인트를 내리찍었다. 정강이 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가. 치프는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리자 계속해서 워커발이 정강이, 허벅지, 배 그리고 등을 찍어댔다. 서둘러 걷지 않으면 매 맞아 죽는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몽둥이로 어깨를 맞고 조인트도 계속 맞았다. 쉴 틈 없이 계속 맞았다. 맞아 죽기 전에 싸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구타를 당하는 동안 대위가 물어보자 용팔이는 허버트 강이 영업을 방해하고 때려서 정당방위로 저지한 것뿐이라고 하였지만 구타는 계속됐다. 상당한 고통이 따라왔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위가 고향을 물어보자 용팔이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위는 더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내 고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다. 졸도할 때까지 맞았다. 그때의 고통은 뼈속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전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때렸지만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살면서 이렇게 아픈 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고통이 빨리 없어지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대위는 허버트 강이 혼자가 아닌 여럿에게 맞고 쓰러진 줄 알고 있었다. 용팔이가 작은 키의 꼬맹이처럼 보여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폭행은 계속됐다. 나중에 수사관이 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못 믿는 눈치였지만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몰매를 때린 것이 아니고 허버트 강이 군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는 우리 업소에 들어오겠다고 고집부리면서 풍전 나이트 영업부장과 웨이터를 폭행했고 나까지 때려 제가 나서서 1대1로 싸운 것뿐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웨이터들과 허버트 강과 같이 있었던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외쳤다. 차라리 싸우게 해달라고 눈앞에서 증명을 하겠다며 크게 외치니 점점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했다. 나중에 수사관은 용팔이가 키는 작지만 역도 선수로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실도 알게 되었고 통뼈의 튼튼한 몸을 보자 믿게 되었다. 그리고 겨우 수사관은 용팔이를 풀어준다. 퇴계로에 내려줘서 터벅터벅 나이트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 당시 용팔이의 바지는 조각조각으로 찢어졌고 셔츠의 단추도 모두 뜯어진 상태였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한 명도 퇴근하지 않고 용팔이를 기다려 주었다. 이렇게 용팔이와 허버트 강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시청 앞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온 버스가 도열해 있었고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전경들이 그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바싹 포위하고 있었다. 용팔은 가장 늦게 맨 뒤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들어서더니 원주마저 지나고 있었다. 간혹 주먹이 아닌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내내 시무룩했지만 전과가 없어진다는 말에 현혹당한 전과자들은 그저 그런 기분으로 때때로 미소까지 짓기도 했다. 저녁,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 산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버스는 어느 부대의 큰 연병장에 그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빨간 모자를 쓴 군인들이 차에서 내리는 감호생들을 몽둥이와 군화발로 인정사정 없이 내지르기 시작했다. 빨리빨리 움직여, 벌어지더라. 여기저기서 어이구, 어이구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에서 5대의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른 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감호생들은 그야말로 바람에 눈썹이 휘날리는 식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의 군화질과 몽둥이질이 인정사정 없이 날아들기 때문이었다. 구타당하는 감호생들 주위로 소총을 든 군인들이 빙 둘러 포위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마치 대학 살제에 참가한 듯 감호생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팼으며
군화발로 짓밟았다. 용팔은 눈만 멍청하게 뜨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말 거라는 판단이 섰다. 형사들의 말과는 달리 삼청교육대가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를 구타와 기압으로 정신이 빠져 있을 때 뒤쪽에서는 감호생들의 머리카락이 바리캉으로 팍팍 밀리고 있었다. 머리 박아. 용팔은 머리를 땅에 박았다. 연병장이지만 그렇게 잘 정돈된 연병장은 아니었다. 콩이나 판만한 모래, 그리고 심심치 않게 끝이 날카로운 돌뿌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용팔은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그 정도는 감방 안에서도 흔히 하는 기합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앞으로 가. 그 말을 듣고 몸을 일으켜 앞으로 갔던 녀석들은 구둣발에 차여 땅에 뒹굴었다. 교육생들은 조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대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앞으로 가라는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아.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등뼈, 옆구리, 그리고 머리고 목고 간의 몽둥이 찜질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뒤에서부터 몽둥이가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하나둘씩 쓰러질 때 용팔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나갔다. 기적이었다. 머리에 바퀴는 달려있지 않았지만 용팔은 스스로 믿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용팔은 그렇게 5m 정도를 가다가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옆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땅을 스치면서 묻어 있었다. 그만 가. 누가 더 가라고 그랬어. 별것을 다 트집 잡았다. 군인은 머리를 땅에 대고 앞으로 나간 일부 감호생들에게도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니 아무리 잘해도 구타는 피할 수 없었다. 형사놈들이 미웠다.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오전에는 유명 강사의 강의나 듣고 오후에는 풀이나 뜯으며 땅이나 판다는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몸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을 때 목욕탕으로 밀어넣어졌다. 지치고 지쳤다. 용팔은 목욕탕에 들어서는 순간 목욕이고 뭐고하도 목이 말라 그 더러운 물을 꿀꺽꿀꺽 마셔댔다. 수백 명의 인간들이 한 번씩 몸을 담그고 나온 그 물이 전혀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물부터 마셔대는 인간은 용팔만이 아니었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왔구나. 조교들이 듣지 않도록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막사는 산중턱에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텐트 속에는 베니어판이 장판처럼 깔려 있었고 그들은 그 속으로 밀려들어가 지급받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말이 군복이지 넝마주이들이 입던 걸레나 다름없는 것들이었다. 그날 밤 점호 시간에도 구타는 계속되었다. 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킬 수칙을 암기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다른 녀석들은 줄줄 외웠다. 내일 아침까지 수칙을 암기하지 못하는 놈들은 염라대왕에게 직행한다. 알았나? 네. 감호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에 변소에 갈 때는 반드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간다. 혼자 가다가 총을 맞아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겉으로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모두들 쥐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자정쯤 되었을까? 한 녀석이 일어났다. 한 녀석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다른 녀석을 깨우고 있었다. 야, 너 변소 안 갈래? 헛소리 하지 말고 자빠져 자. 그 녀석이 신경질을 부리면서 돌아눕자 다시 다른 녀석을 흔들었다. 야, 너 변소 안 갈래?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 녀석은 안절부절 못했다. 야, 누가 나하고 변소 좀 같이 가자. 나 설사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아무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없었다. 나 싸기 직전이다. 같이 가자. 이런 젠장. 이 녀석이 통로로 나오자 피리 부는 소리가 나면서 천막 안에는 구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교들이 알면 똥을 싼 놈이나 이 녀석을 따라 변소에 가주지 않는 20여 명의 내무반원들은 무참한 매타작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꼼짝하는 놈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 오늘처럼 피곤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녀석이 오두방정을 떨었다. 용팔이는 잠이 왔지만 똥 싼 놈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냇가로 갔다. 냇가는 천막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똥 싼 놈은 냇가에 들어가 우선 몸을 씻고 바지에 물을 적셔 내무반을 서너 번 들락거리며 바닥에 묻은 걸 깨끗이 씻어내었다. 그 놈의 이름은 박용정이라 했다. 나이는 용팔과 같았는데 전라도 광양에서 여자들을 사들여 티켓 다방을 하다가 들어왔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깨어나 따라간 놈은 이름이 주기현으로 서울 면목동의 룸살롱에서 기도를 보다가 잡혀 들어왔다. 박용정은 키뿐만 아니라 몸이 비대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유도를 했으며
등에 뱀 문신이 있어서 징그러웠다. 반면에 주기어는 깡마른 몸집의 신경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금방 그 유명한 용팔이라는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 바로 자기 옆자리를 배당받은 땅따리임을 알아채고 벌벌 기었다. 용팔이 덕분에 연병장에 끌려나가 모조리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을 맞게 되었다. 내무반원들이 용팔을 새롭게 대우하고 있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자 소대장이 신상명세서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이제부터 반장을 임명하겠다. 김용남. 용팔은 항시 몽둥이를 들고 소대장 옆에 서 있는 조교에서 터질까봐 천막이 날아갈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너는 이 순간부터 이 내무반을 책임진다. 내 동료들의 식사, 안전, 그리고 질서까지 생명을 바쳐 책임지도록 한다. 만일 불상사가 발생할 시는 네가 책임 추궁을 당한다. 알았나? 넵,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눈만 뜨면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었다 놨다 하는 봉체조, 구보, 그리고 다양한 기합을 받아야 했다. 정해진 교육기간 4주가 끝날 무렵 소대장이 용팔을 산비탈로 불러내 담배 한 대를 주면서 불까지 붙여주었다. 용팔은 영문을 몰랐다. 혹시 담배를 고맙다고 덥석 받아들면 그런다고 야단을 칠 것 같은 염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담배 냄새에 불쑥 손이 나가고 말았다. 정신없이 연기를 빨아서 폐속 깊이 들이마셨다. 김영,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소대장은 용팔이 예상치 못한 사근사근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험하디 험한 건달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웬만한 고생을 고생이라 보지도 않지만 이곳의 고생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지독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장을 맡고 있는 용팔은 이리저리로 빠져나가며 요령을 피울 기회가 조금 더 많아서 동료들보다는 편안하게 보냈다고 할 수 있었다. 고생은요, 그동안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용팔은 예의상 그렇게 말했다. 듣자 하니 김영은 서울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대장은 침을 꼴깍하고 삼켰다. 듣자 하니 그곳에는 서울의 최고 미인들이 들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서요? 용팔은 소대장이 뭘 궁금해하는 줄 알 것 같았다. 여자를 꼬시고 싶은데 용팔이 사회에 나가면 부탁해보겠다는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건 나이트클럽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일했던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인정받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필, 하춘화, 이주일, 김국환, 현미 등의 인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요. 미끈하게 빠진 아가씨들이 남자들은 헌팅하려고 드나들지 않았나요? 소대장은 소극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꼬실 가능성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여자들에게 꼬임을 당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소대장의 마음에 들려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쳐야 한다. 그럼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니 뭐니 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꼬시려고 더 설쳐댑니다. 지금은 지가 사회에 나가면 소대장님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보니 소대장은 장가를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았다. 제가 여자판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여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자들은 겉모습만 번들거리는 놈들보다는 생각이 깊고 마음이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 조금도 개의치 말고 제가 나가면 한번 찾아오세요. 끝내주는 여자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소대장은 한박 같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평소에 고함만 벼락같이 질러댔지 속은 숙맥이었다. 제가 알기로 용팔이 김영은 근로봉사대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편해요. 담배도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만 대충 일하고 나면 오후에는 쉴 수도 있습니다. 이곳하고는 딴판이지요. 그곳에 배치되면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사회로 나갑니다. 용팔은 소대장의 말대로 근로봉사대에 배치되었을 때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개인 물건을 더블백에 털어놓고 용팔과 그 일행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어디론가로 향해 질주했다. 트럭 위에서 배급된 건빵은 기막히게 맛이 있었다. 4시간 만에 다른 사단에 도착했다. 부대는 아늑하고 그리 공포감이 풍기는 곳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길어야 6개월만 보내면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곳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욱 심한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상병 계급장을 붙인 졸병이 그들에게 달라붙었고 앞뒤로도 총을 든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걸어서 2시간 만에 도착한 곳에는 천막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저녁이었다. 11월의 초겨울이라 이가 덜덜 떨리도록 추웠다. 연병장에 도열하자 소령이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잘 듣고 수칙을 준수한다면
여러분들의 안방보다는 못하지만 편안하고 보람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보람을 안고 사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령의 말이 끝나고 연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 소대로 배치를 받았다. 용팔이 소속된 곳은 3소대였다. 소대원은 모두 15명이었다. 그때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몽둥이를 들고 득달같이 뛰쳐들어왔다. 3명이었다. 그러고는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다. 소령의 온화한 모습에 많이 풀어져 있던 대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번호 벌어지더라. 번호.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가 흐르는데 단 2,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쭈, 이놈들 늘어지는 것 보게. 사회에서 기름진 밥 처먹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녔으니 여기서도 적당히 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나?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일순간에 머리가 마루에 박히고 쓰러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몽둥이가 널쩍 다리에 내려앉았다. 일어나. 대원들이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자 이번에는 조교들이 대원들의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 기생 오라비 같은 놈. 너 사회에서 뭐 했어? 영화 조감독했습니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은 깡마른 체구의 조교 녀석이 낄낄거렸다. 영화 조감독. 너 사회에서 끝발 좀 날렸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날렸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조교는 그 대원의 등짝을 후려쳤다. 군화발이 영화 조감독의 등을 걷어차자 그는 통로로 나가떨어졌다. 3명의 조교들은 그런 식으로 한 대원 족치기 시작했다. 용팔은 속으로 제발 가장 악랄한 꼬마 조교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신이 무엇 때문에 용팔의 편을 들겠는가? 그 악랄한 조교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더니 용팔의 얼굴을 째려보았다. 넌 뭐야? 너 뭐 했어? 조교는 몽둥이 끝으로 용팔의 배를 쿡쿡 찔렀는데 살속으로 박히는 것처럼 아팠다. 네,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 그럼 너 호텔에 놀러오는 여자들과 많이 놀았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뭐가 없어? 이놈 양심불량이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용팔이 머리를 바닥에 박자 조교는 몽둥이로 용팔의 허벅지를 비스듬하게 밑에서 위로 올려쳤다. 용팔은 하늘로 붕 떠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살이 찢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예전에도 빠따를 안 맞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맞고 나서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삽시간에 온몸에 퍼졌다. 너무나 아파 손으로 허벅지에 대려다가 그만 움찔하고 말았다. 끈끈한 액체가 종아리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항문으로는 대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었다. 용팔은 우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조교처럼 악랄한 놈은 처음이었고 그가 지옥사자처럼 잔인하게 보였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팔은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사회에 나가서 만나면 죽이겠다는 복수심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공포심은 대단했다. 어쭈, 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똥을 내질러.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다른 소대원들을 족치던 조교들까지 가세하여 용팔에게 발길질을 해댔고 용팔은 소대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천막에서 한참 떨어진 냇가에서 엉덩이와 찢겨진 상처 부위를 닦았다. 턱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저절로 고여서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는 지옥이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이보다는 나을 거야. 용팔을 따라온 두 녀석이 겁먹은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짓거렸다. 얻어터지고 살이 찢겼지만 저녁밥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각 소대는 들어라. 전대원은 팬티만 입고 0.1초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실시 새벽 1시경이었다. 대원들은 귀신에 쫓기는 것처럼 후다닥 옷을 벗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누구 하나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서울은 저쪽, 그 다음은 부산, 그 다음은 경상도, 그 다음은 경기도, 그 다음은 충청도, 그 다음은 전라도. 전라도 출신은 맨 오른쪽에 헤쳐 모인다. 실시 팬티 바람에 장정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호명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부동자세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빨간 모자의 조교들이 동작이 늦다며 허벅지를 후려갈겨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대장이란 자가 연병장을 쏘아보았고 대원들은 이 밤중에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과 고초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 좋다. 전라도만 뺀 나머지 대원들은 0.1초 내로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실시 오른쪽에 모인 대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았다는 듯이 펄펄 뛰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으로 자취를 감춘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쥐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전라도 출신들은 공포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너희들은 연병장을 20바퀴 뛴다. 요령 피우는 놈들은 물속에서 헤엄치게 하겠다. 전라도 출신들은 이유도 모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조교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거의 60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한 바퀴를 겨우 돌고 땅에 엎어지자
조교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했다. 저놈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지 아버지 뻘 아니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저렇게 패다니. 헉헉거리고 뛰면서도 용팔을 비롯한 다른 대원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다. 숨이 넘어가게 연병장을 돌고 내무반으로 들어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전라도에 태어난 것도 죄인가? 누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님은 어쩌다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나를 낳지 않고 가난뱅이 땅인 전라도에서 나를 낳으셨는가? 세상의 지역 감정만으로 이런 고생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지만 용팔은 잠들 수 없었다. 으악, 살려주세요. 중대장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어느 녀석이 자다 말고 마루로 내려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앞에 중대장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눈물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었다. 저놈은 뭐야? 남 잠도 못 자게 하네. 여기저기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물론 전라도 출신으로 용팔과 같이 연병장을 20바퀴나 돌았다. 그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허리가 구부정한 것이 책이나 파다가 잡혀온 자가 틀림없었다.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조교들이 그를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고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팬티 바람으로 밖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다시는 내무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용팔은 그가 언제 들어오나 신경을 쓰다가 선잠을 자고 말았다. 새벽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집합했을 때 텐트 위에는 4cm 두께의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는 동안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실내 온도와 밖의 온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밖은 냉장고 안처럼 추웠다. 대원들은 아침 식사 후 곡괭이와 삽을 들고 2시간을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땅만 파다가 숙소로 돌아오곤 했다. 얼음처럼 단단한 땅을 5명씩 조를 이루어 2시간, 3시간 만에 폭 2m 이상, 깊이 1m 이상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와 연병장을 돌면서 빠따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오줌 눌 시간도 아끼면서 땅을 팠다. 용팔은 막강한 깡패라는 전력 때문에 이번에도 감호생 소대장으로 지명되었지만 허리를 다쳐 도무지 소대장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야, 내가 중대장에게 너를 소대장으로 추천할 테니 네가 맡아다오. 용팔이 소대원 방주영에게 말했다. 용팔은 그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변두리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장으로 일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용팔을 잘 알고 있었다. 형님, 저는 싫습니다. 소대장이란 것이 때로는 소대원에게 빠따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형님에게 빠따지를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용팔은 내키지 않아 하는 방주영을 중대장에게 소대장으로 추천한 후 내무반으로 돌아왔고 잠시 후 중대장은 방주영을 새로운 소대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각 소대장은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한다. 방주영은 무슨 지시사항이라도 있는 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팔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담벼락에 기대어 아픈 허리를 손등으로 툭툭 치고 있었다. 용팔이 형, 빨리 밖에 나와보세요. 소대장들이 빠따를 맞고 있습니다. 천막 밖 청소를 하고 있던 땅개 녀석이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고 소리쳤다. 용팔은 밖으로 나갔다. 10여 명의 소대장들이 엎드려 뻗쳐 자세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모양으로 나태하니까 연병장이 이렇게 더러운 거야. 소대장이면 소대장답게 대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시켜야 하잖아. 방주영이 10여 차례 빠따를 맞고 돌아왔다. 용팔은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소대장을 그만둔 지 1시간 만에 줄빠따가 있을 줄이야. 미안하다, 주영아. 괜찮습니다, 형님. 다 팔자 탓이죠. 녀석은 팔자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소대장이 들어왔다. 여기 소대장 누구야? 너 방주영. 네가 김용남 후임으로 소대장이 된 놈이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빠따를 맞았으면 빠따를 소대원들과 나누어야 할 것 아냐. 이 몽둥이로 소대원을 10대씩 친다. 방주영은 죽을 맛이었다. 그러나 다른 천막에서도 빠따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방주영은 각 소대원에게 빠따를 치기 시작했고 얻어터진 녀석들은 널쩍 다리를 감싸 안으며 앉은 뱅이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용팔이의 차례였다. 방주영의 매질이 다른 놈들에게 한 것과 같을 수 없었다. 몽둥이가 살짝, 그것도 살이 많은 볼기짝에 떨어졌다. 이놈이 장난하나? 그게 매야? 그게 때리는 거야? 빠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소대장이 몽둥이를 빼앗아 방주영을 때렸고 할 수 없이 방주영은 용팔에게도 있는 힘을 다해 빠따지를 해댔다. 강원도에서는 눈이 무지막지하게 내렸다. 용팔은 그 눈속을 헤치면서 나무하는 동안
예전 구례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던 시절이 떠올랐다. 용팔의 나무하는 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밑으로 내려왔던 그날 밤이었다. 용팔과 방주영은 끌려가서 워커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이놈들아, 사회에서 못된 짓을 다 저질러 무인도로 보내려다가 그래도 인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귀중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땡이를 피워? 영하 20도는 되고도 남았다. 옷을 벗는다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동태가 되고 말 것이었다. 혹독한 겨울이었다. 소대원들은 적막한 산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예전의 모든 기억들이 아름다운 신기루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지옥 같은 삼청교육대 생활 1년 출소한 용팔이는 곧장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삼청교육대에서 얻어맞아 이빨 4대가 부러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